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발해부터 볼 건데요. 발해. 발해는 어떤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까요?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고구려 유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실제로 발해 때 자료를 보면은 나는 고구려의 왕이다. 여기서 나는 당연히 발해 왕이겠죠. 발해의 자료니까. 발해의 왕은 고구려의 왕이다 라고 적혀 있을 정도로 고구려를 따라온 나라라고 해요. 이 나라는 대조영이 건국을 했고요. 특이한 왕을 보자면 무왕이라는 왕이 당해 쌍둥반도를 공격했고, 문왕이라는 왕이 신라도라는 걸 만들어서 신라랑 거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선왕 때는 너무 잘 살아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사실 이 각각은 문제로 나오기 어려워요. 하지만 선지에 무왕이라는 왕이 쌍둥반도를 공격했고, 문왕이라는 왕이 신라도라는 걸 만들었다. 그리고 선왕시대에는 세동성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라는 식으로 나와서 그러면 이 왕들이 존재했던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를 했다. 얘가 뭐를 했다. 이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발해에는 이런 왕과 이런 왕이 있었구나 를 기억해 주세요. 9세기, 10세기 초를 볼게요. 발해는 결국 멸망을 하게 되고요. 통일신라도 멸망하기 직전인 말기로 가게 됩니다. 통일신라가 왜 멸망하게 됐냐 하면은 진골 왕위끼리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진골 왕위끼리 다툼이 일어나면서 회의 기구였던 상대 등의 권리도 커졌다고 해요. 왕권이 낮아졌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귀족들은 자신의 재산과 땅을 넓히기 급급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신경을 쓸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원족 애노의 난 같은 게 일어났다고 해요. 아까 통일신라 초에는 육두품을 등용하기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자기네들끼리 싸우기 급급한데 육두품을 챙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우리나라에 있던 채치원도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고 해요. 다음 장 같이 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 통일신라 말에 어떤 게 있었는지 이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통일신라 말에는 노급이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아까 통일신라 초에는 관료전이라는 걸로 월급을 줬다고 했어요. 이 둘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노급 같은 경우는 수주권과 노동력을 동시에 걷는 거고요. 관료전 같은 경우는 수주권만 걷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한테 더 좋은 건 수주권만 걷는 관료전이 더 좋겠죠. 이렇게 다시 노급으로 돌아왔다는 거는 지금 상태가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백성 입장에서. 결국 통일신라는 없어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후삼국 시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쪽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후 삼국 시대가 지나고 결국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고려라는 나라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호족 지배기, 그 다음에 문벌 귀족기, 그 다음에는 무신 집검기, 그 다음에는 권문세족기 하고 고려가 끝나게 됩니다. 차근차근 이 시대를 살펴볼게요. 호족 지배기, 이때 호족이 뭐냐라고 하면 지방 귀족을 뜻하는데요. 고려를 건국했던 태조 왕건도 호족 출신이에요. 지방 귀족이면 엄청 많겠죠. 우리나라에 지방이 많으니까. 그런 지방 귀족들 중에 한 명이었던 왕건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자기랑 돈이나 땅이 비슷했던 귀족들을 다독여야겠죠. 왜냐면 얘네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양보해준 거니까. 그렇다고 그냥 잘해주면 얘들이 막 기어오르겠죠. 그래서 잘 못해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합니다. 한번 볼게요. 사신관 같은 경우는 사신관 제도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지방 귀족들에게 일정의 땅을 주고 야, 여기를 다스려 라고 합니다. 뭐야, 그러면 내 맘대로 다스리고 백성들 등골 다 뺏어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가 처벌받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정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도 줬고, 플러스 이 지역을 더 잘 다스리기 위해 S라는 압박까지 동시에 준 거죠. 이런 제도도 있었고, 그리고 기인제도라는 것도 있었어요. 기인제도는 뭐냐라고 하면 자식들을 수도에서 공부하게 해줄게. 근데 너가 잘못하잖아? 그러면 수도에 있는 자식들 죽이거나 벌을 줄게. 이런 식으로 공부시켜준다는 좋은 목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하면서 야, 너 똑바로 잘해라 라는 압박을 준 거죠. 근데 이렇게 압박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왕건이 정략적으로 그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훈유십조라는 법을 냈고요. 통일신라 때 되게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런 백성들을 고려시대 때 너네 더 잘 살게 해줄게 하고 다독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열었어요. 그 축제의 이름이 연등회나 팔관회고요. 왕건 이후에 있었던 고려의 왕을 볼게요. 광종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 처음으로 과거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광종 하면은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시행했던 왕으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광종은 과거제랑 노비양건법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럼 노비양건법은 뭘까요? 노비양건법은 노비를 검사하는 법이에요. 왜 노비를 검사해? 라고 하는데,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귀족들이 막 노비를 꽁쳐뒀던 거예요. 노비가 막 한 명 더 있는데 우리 집에는 한 명 더 있어서 4명인데 우리 집에는 3명밖에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쳤던 거죠. 그런 노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검사하는 거를 노비안건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고려의 왕으로 잘 나오는 왕은 성종인데요. 성종 같은 경우는 최승로라는 신하가 건의한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왕으로 잘 나와요. 이거는 꼭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승로 시무 28조 건의한 걸 받아들인 왕은 성종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요. 그 다음 고려를 어떤 식으로 지배를 했냐. 고려의 왕이 지방을 어떤 식으로 지배를 했냐 보면은 중앙을 이성육부로 나누고 도병마사라는 걸 만들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했어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안찰사라는 거를 오도에 놓고요. 병마사라는 걸 양계에 두고 지방관을 11목에 뒀어요. 얘네들도 단독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오도에 안찰사를 배치했고 양계에 병마사를 배치했고 12목의 지방관을 배치한다라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 나라 고려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호족 지배기 때 외부 나라와의 마찰은 어떤 마찰이 있었냐면요. 거란, 다른 말로는 요나라라고 불렀던 나라와 마찰이 있었어요. 1차적으로 거란이 우리나라한테 툭툭 쳤을 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하고요. 계속 툭툭툭툭 치니까 강감찬 장군이랑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게 유명한 귀주대첩이에요. 아까 호족 지배기 다음에 문벌 귀족기라고 했잖아요. 아니 호족도 막 귀족이라고 했고 문벌 귀족도 막 귀족 붙어 있으니까 둘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겁니다. 엄연히. 물론 돈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겠죠. 호족 지배기에서 문벌 귀족기로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음서와 공음전이었는데요. 아까 광종 시기에 과거제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음서는 뭐냐? 음서는 귀족 자제들에게 과거제에서 이득을 준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로 예를 들자면 귀족 자제도 검정고시를 보고 저도 검정고시를 보는데 이 귀족 자제는 귀족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정고시에서 뭐 수학 같은 과목을 빼고 보게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공음전은 귀족들에게 땅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제도가 있으면 당연히 귀족들의 권력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관직에 막 내 친척이랑 삼촌 친척들이 막 다 있고 땅도 넓고 하면은 나라를 주무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때 있었던 일이 이자겸의 난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이때 나라 밖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진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금나라라고 부르는 나라랑 마찰이 있었는데요. 얘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윤관이라는 장군이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조직해서 동북 구성을 차지를 했어요. 얘네 셋을 꼭 연관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윤관이라는 장군이 별무반이라는 군대를 조직하여 동북 구성을 차지했다. 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를 촉진했어요. 서로 계속 싸우고 백성이나 얘네 문벌이란 뜻이 문신
왕익들을 뜻하거든요. 문신의 반대였던 무신들을 무시하니까 으로 당연히 붕괴가 촉진될 수밖에 없겠죠. 나라에는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볼 고려의 상태는 무신집권기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문벌 귀족기는 문신이 있었던 시대라고 하면 얘는 무신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면 문신과 무신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문신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뭐 제도를 만든다거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요. 무신 같은 경우는 지금의 군대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을 쓰는 사람들을 말하죠. 아까 문신들이 흥하자 무신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무신의 집권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시대는 천민의 하극상기였는데요. 혹시 하극상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저의 말을 들어주세요. 하극상기가 뭐냐면 계급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누르고 윗사람보다 윗자리에 앉는 것을 뜻해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하각상기라고 부르는 거지? 하면 한번 볼게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통 왕의 혈통이 왕이 되는데 이때 시대에 특이하게 천민이었던 낮은 신분이었던 이민이라는 사람이 힘이 세다는 이유로 권력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이때 중방이라는 무신회의 기구를 설치를 해요. 문벌 귀족기 때랑 마찬가지로 무신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난이었던 망이 망소의 난이 있었어요. 다음 시기는 계속 이 천민의 하극상기에서는 누가 올라왔다, 누가 내려갔다, 누가 올라갔다, 누가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했다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최씨의 가문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는 시기가 나타나요. 처음으로 집권했던 사람은 최충원인데요. 최충원이 처음으로 집권을 하고 아까는 중방이라는 무신회의기구밖에 없었는데 이때 도방이라는 왕의 경호원 느낌인 걸 설치를 해요. 최충원이 이 전시대 때 본 거죠.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네. 이런 걸 없애려면 내 힘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도방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 교정도감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이때 시대에 만적의 난이 일어나요. 무신 집권기 마지막쯤에는 몽골이 침입하게 되는데요. 몽골의 침입에 당황해서 수도를 강화도까지 천도하게 돼요. 몽골의 침입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항했던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 이름이 선별초예요. 선별초가 끝까지 항쟁을 하고요. 몽골의 침입이 빨리 끝나기를 기원하는 팔만대장경이 제작되게 돼요. 팔만대장경에 적혀있는 내용은 기독교, 천주교가 아니라 불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다음 고려 말기를 볼게요. 고려 말기에는 아까 몽골이 침입했다고 했잖아요.
몽골이 결국 우리나라를 굴복시키게 됩니다. 몽골이 우리나라를 굴복하게 되면서 원나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원나라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우리나라에 쌍성총관부랑 정동행성을 설치하게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랑 비슷.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제를 격화하게 돼요. 관제가 뭐냐라고 하면 고려의 여러 기구의 이름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는 왕의 이름이 그냥 땡땡왕이라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앞에 충신한 신하라는 의미로 충열왕 이런 식으로 왕의 이름을 격화시켰다고 해요. 이때 시대 때 제일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잘 살았던 것처럼 이때 시대 때도 몽골 원나라한테 싸바싸바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했겠죠. 이 사람들이 횡포를 시작해요. 친일파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있었던 왕 중에 유일하게 충자를 안 쓴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은 공민왕이었는데요. 권문세조기 때의 공민왕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까 쌍성총관부랑 정동행성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거를 둘 다 없애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시대 때 최영이랑 이성계가 등장을 했다고 해요.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사람이죠. 이런 세력들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했어요. 이때 시대 때 홍건적이나 왜구가 침략했다고 해요. 이거는 뭐 공민왕이 한 업적은 아니죠. 그거는 살짝 옆으로 던져두고 그러면 공민왕이 한 거는 뭐냐라고 하면 공민왕은 신돈이라는 신하랑 함께 백성들을 돕기 위한 기관인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을 등용을 했어요. 근데 당연히 권문세족이 이 나라를 떵떵거리면서 있는 상황에서 공민왕에 대한 세력은 약하겠죠. 세력이 약해서 신돈과 공민왕은 결국 죽게 됩니다. 다음 고려 멸망 과정을 볼게요. 고려 멸망 과정은 위화도 회군을 하고 권문세족의 대토지를 나라의 것으로 국유화해서 이거를 다시 가전법으로 월급으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온건파를 제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온건파가 뭐냐? 고려 말에는 두 가지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혁명파랑 온건파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때 혁명파는 뭐냐면 싹 다 바꾸자라는 입장이고요. 바꾸자죠. 어떤 식이냐면 고려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입장이었고 온건파 같은 경우는 고려라는 나라의 이름이나 틀은 놔두자 대신에 이 안에 속만 바꾸자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혁명파들이 더 우위에 있게 되고 온건파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있었던 게 막 이런들 어떠하리 어쩌고저쩌고 이게 이때 나왔던 거죠. 온건파를 제거하게 되고 세력을 잡게 된 혁명파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제 조선으로 들어갈 건데요.
조선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 하면 쭉 밑으로 내려갈게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 필기를 합시다. 조선은 체제 정비기, 나라의 기틀을 갖춰야겠죠. 체제 정비기가 있었고, 그 다음 사화 발생기, 그 다음 붕당 정치기, 이 사이에 양란이라고 해서 두 가지의 란이 있었고요. 란, 병자호란, 아니 뭐 임진왜란 같은 게 있었고요. 양란 이후에 붕당 정치기, 그리고 탕평 정치기, 그 다음 세도 정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조선 전 체제 정비기부터 볼게요. 체제 정비기에는 태조, 태종, 세조, 성종이 주로 나와요. 태조부터 볼게요. 태조는 알다시피 태조 이성계예요. 태조는 어떤 정치를 했냐 보시면 정도전이 활동했다 되어 있는데, 뭐야 정도전 사람 이름이야 뭐 책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도전은 신하였어요. 신하. 그리고 재상 같은 거의 뜻은 왕 바로 옆에 있는 신하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아까 과전법으로 개혁을 했다고 했죠. 토지제를 과전법으로 개혁을 하고, 과전법의 내용을 한 번 더 깊숙이 볼게요. 수주권을 부여했고, 그리고 이 과전법은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땅을 줬어요. 이거는 경기도 땅에 대해서만 해당을 했어요. 근데 경기도 땅이 막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현직 관리까지 모두 주다 보면 땅이 부족해지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과전법이 세조 시기에 직전법으로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다음 태종이라는 왕을 볼 건데요. 이것도 여기로 들어가기 전에 밑에 조금만 적을 건데요. 조선 초기 체제 정비기 때는 두 가지의 정치 방식을 볼 수 있어요. 조선의 형태는 왕이 있고, 왕 밑에 신하들이 회의하는 의정부가 있었어요. 신하들 회의. 그리고 의정부 밑에는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육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태에 따라서 정치 형태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의정부를 무시하고 왕과 육주만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왕권이 센 상황을 의미해요. 왕권이 세니까 신하들의 의견은 무시를 하고 바로 실행을 하겠죠. 육조에다가. 그리고 왕과 의정부도 소통을 잘하고 의정부랑 육조도 소통을 잘하는 거는, 이거는 육조 직계제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해요. 다시 정리하자면 의정부는 신하들이 회의하는 기관을 의미하고, 육조는 그렇게 회의된 내용을 실행하는 기관을 의미해요. 왕과 육조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체제는 왕권이 셀 때를 의미하고,
이거를 육조직계제라고 해요. 만약에 왕과 의정부, 육조가 모두 소통을 한다면 이거는 의정부 서사제라고 하고요. 이때는 왕권이 약간 낮고 신권이 센 시기를 말해요. 이걸 기반으로 다음 내용을 살펴볼게요.